자, 오늘은 박지원 단편집. 박지원이 누군지 알아? 네. 누구야? 내가 걔 호를 안 했는데. 허생. 허생전을 쓴 사람이야. 허세. 허생전. 단암 박지원인가 뭐 그런 건데. 맞지 않아요? 무슨 단암 박지원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 아니 무슨 그런 그래서 고전문학하고 우리나라 고전문학 허생전을 쓴 그 박지원이 기와 바다에 깔은 거 그거 같아요. 허생전만 쓴 게 아니고 다른 소설도 많이 썼나 봐. 그 얘기들을 쭉 이제 썼어요. 이 박지원은 누구냐면 실학의 대표 주자래. 맞아. 지우야, 너 알았어? 실학. 아니요. 몰라? 실학은 뭔지 알아? 5학년 때 하는데. 실학은 뭔지 알아? 아니요. 그러면 봤어요. 들어는 봤어? 실제적으로 쓰는 실용적인 맞아. 학문을 실학이라고 불러.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 때 5학년 때 해. 5학년 그때 2학년 실학이 때. 있었고, 연암 박지원 선생님. 연암이구나. 이름이 있어. 아무튼 연암. 이응이 들어가는 건 알았어. 그래서 실학은 뭐냐면 우리가 좀 밥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막 그때 그 유교의 성리학은 약간 실질적인 학문이라기보다는 우주의 이치에 대한 그런 학문이야. 그래서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 실학을 주장했던 학자들 중에 한 명이 연암 박지원이었었어요. 그래서 연암 박지원이 뭘 주장했냐면 이용후생이라는 말을 주장해서 이용후생. 이건 뭐냐면 이용하고 다시 생활한다. 이용후생. 사물을 잘 사용하여서 이용해서 삶을 풍요롭게 한다. 이용후생 이거야.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왜? 사물로 삶을 인간은 도구를 이런 모든 사용하는 도구들 사물을 잘 사용해서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거고, 또 가능한데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 경제를 살리는 게 나라와 백성을 살게 하는 것이라고 믿어서 열심히 그 일들을 했던 분이 박지원 선생이에요. 연암 박지원 선생이 쓴 허생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생전 허세전. 제1장. 집을 나서는 허생. 조선시대 묵적동 남산 밑에 가보면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위쪽으로 오래된 은행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은행나무를 향하여 항상 살인문이 열려 있고 비바람을 막지 못할 정도로 허름한 두억한 초가가 있었는데 바로 허생의 집이었습니다. 집이 이렇게 가난했지만 허생은 글 읽기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허생의 아내가 남의 집을 돌며 바느질품을 팔아 간신히 먹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허생의 아내가 몹시 배가 고파서 울음 섞인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평생 과거 시험도 보지 않으면서 글은 읽어 무엇합니까? 허생은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아직 공부가 부족하여 그렇소. 그럼 장인밭이, 물건을 만드는 전문가래. 장인밭이 일이라도 못하시나요? 장인밭의 일은 본래 배우지 않았던 것을 어찌하겠소? 그럼 장사는 못하시나요? 허허, 장사할 미천이 없는 걸 어찌하겠소? 그러자 아내는 왈칵 성을 내며 소리쳤습니다. 밤낮으로 글을 읽더니 기껏 어찌하겠소만 하는 소리만 배웠단 말씀이요? 장인밭이 일도 못한다, 장사도 못한다 하면 도둑질이라도 못하시나요? 허생은 읽던 책을 덮고 일어서면서 말하였습니다. 아깝구나. 내 원래 글 읽기를 10년 동안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이제 겨우 7년인 것을. 그러고는 문 밖으로 휙 나가버렸습니다. 허생은 일단 거리로 나왔지만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운종가, 지금의 종로야, 종로. 운종가로 나가 길 가는 사람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한양에서 누가 제일 부자요? 그야 당연히 변씨지요. 허생은 곧바로 변씨의 집을 찾아가 인사를 하고는 대뜸 말하였습니다. 내가 뭘 좀 해보려 하나 집이 가난하여 그러니 만냥만 구워주시오. 그러시죠. 변씨는 두말 없이 당장 만냥을 내주었습니다. 그러자 허생은 고마운 기색도 없이 감사하다는 말조차 하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변씨 집에 있던 자식들과 손님들이 허생을 보니 구워주는 게 뭐예요? 빌려주는 거, 돈 빌려주는 거. 그럼 목값적 많이 나.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들어보자. 손님들이 허생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옷에 두른 띠는
실 가닥이 빠져서 너덜너덜하고 가죽신은 굽이 쑥 빠졌으며 쭈그러진 갓에 허름한 도포를 거치고 코에는 맑은 콧물이 흘러내리는 행색이 영락없는 거지였습니다. 허생이 인사도 없이 나가자 모두 어리둥절해서 물었습니다. 저 사람을 아십니까? 모르지. 아니 평생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루아침에 만냥을 내던져버리고 이름도 묻지 않으시다니 대체 무슨 까닭입니까? 변씨가 말하였다. 이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대개 남에게 무엇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은 을에 자기 뜻을 부풀리고 신용을 자랑하면서도 비굴한 빛이 얼굴에 나타나고 하였던 말을 되풀이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저 손님은 비록 행색이 궁색하지만 말이 명료하고 눈을 자신만만하게 뜨며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물이 없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해보겠다는 일이라면 분명 작은 일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나 또한 그를 시험해보려는 것이겠지. 안 주면 모르되 이왕 만냥을 줄 바에야 이름은 물어 무엇하겠느냐. 한편 허생은 만냥을 손에 넣자 다시 자기 집에 들르지도 않고 바로 안성으로 내려갔습니다. 안성은 경기도 충청도 사람들이 마주치는 곳이요. 삼남,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이렇게 삼남이라 그래. 삼남 지역. 삼남의 길목이어서 매우 번창한 곳이었습니다. 허생은 거기서 대추, 밤, 감, 배, 석류, 귤, 유자 등의 과일을 모조리 2배의 값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허생이 과일을 몽땅 쓸어가자 금세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못 지낼 형편이 되고 말았죠. 얼마 안 가서 허생에게 2배의 값으로 과일을 팔았던 상인들이 도리어 10배의 값을 주고 허생에게 과일을 되사가게 되었습니다. 허생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냥으로 온 나라 안에 과일값을 좌지우지하였으니 우리나라의 형편은 알만하구나. 허생은 다시 칼과 호미, 옷감 따위를 산 다음에 제주도로 건너가서 말총을 죄다 사들였습니다. 말총이 뭔지 알아? 아니요. 말의 갈기나 꼬리털, 말꼬리털이야. 이걸 가지고 옛날에 다이어리. 탄건이나 망건을 만들었대. 망건은 상투를 틀었잖아. 옛날에 어르신들이 상투 튼 사람이 머리가 흘러내지 않도록 머리에 두는 그 그물처럼 생긴 물건이 그걸 망건이라 그래. 이거를 죄다 샀대. 그 말총을 죄다 사들였대. 몇 해만 지나면 나라 안의 사람들이 모두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과연 얼마 안 가서 망건 값이 10배로 뛰었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까지 읽을까? 네. 두 번째 이야기. 제2장 이상국 건설의 꿈. 이상국이 뭐야? 나라를 건설하는. 이상. 그냥 나라가 아니고 그 자기의 이상. 지우야 이상이 뭐야? 상상. 너 있잖아. 너가 아까 말했던 거.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이상국 할 때 이상은 내가 꿈에도 그리는 나라. 내 마음속에 있는 그걸 뭐라고 불러? 방의 나라, 어? 해버린 대로. 철학적인 말로 너가 아까 한 거 있잖아. 이래요. 그렇지. 그게 이데야. 이상. 이상을 가져라. 높은 뜻. 이렇게 그런 내가 마음속에 그리는 그런 나라를 이상이라 그래. 내 이상형. 그런 말 알아? 알지. 그게 그거야. 이상형. 그게 이상형이란 말이 이데에서 온 거야. 가치우야. 이상적인 나라 건설의 꿈. 하루는 허생이 늙은 사공을 만나 말을 물었습니다. 바다 밖에 혹시 사람이 살만한 빈섬이 없던가? 있습지요. 언젠가 비바람을 만나 배가 서쪽으로 줄곧 사흘 동안 흘러가서 어떤 빈 섬에 닿았던 적이 있습니다요. 아마 사문과 장기의 중간쯤 되겠죠. 사문과 장기요? 사문은 동남아시아 인근의 섬이래. 장기는 일본의 나가사키래. 그 섬에서는 꽃과 나무가 제멋대로 무성하게 우거져서 과일 열매가 저절로 익어 있었으며 짐승들이 떼지어 놀고 물고기들이 사람을 보고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허생은 대단히 기뻐하면서 말했습니다. 나를 그곳에 데려다 준다면 나와 함께 부귀를 누릴 것세. 사공이 좋아하며 승낙하였습니다. 허생과 사공은 바람을 타고 동남쪽 방향으로 배를 저어가서 그 섬에 이르렀습니다. 허생은 섬의 높은 곳에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고 실망하였습니다. 땅이 천리도 못 되니 무엇을 해보겠는가? 땅이 기름지고 물이 좋으니
부잣집 늙은이 정도는 될 수 있겠구먼. 그러자 사공이 말하였습니다. 텅 빈 섬에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대체 누구와 더불어 산다는 말씀입니까? 덕이 있으면 사람이 절로 모인다네. 덕이 없을까 두렵지. 사람 없는 것이야 근심할 것이 있겠는가? 덕이 뭐예요? 덕,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좋은 성품. 뭔지 알겠어? 그거 성품이라 그래. 가치 있는 좋은 성품. 이때 변산에는 수천의 도적대가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섬에요? 변산이란 그 지역이야, 지역. 그 섬이 아니고 딴 그냥 그 한국에 있는 그 저쪽 서해안 그쪽에 변산 반도로 그쪽 지역이야. 각 지방에서 군사를 모아 수색을 벌였으나 좀처럼 잡히지 않았고 도적들도 감히 활동을 못하니 배고프고 곤란한 형편이었습니다. 허생이 변산의 도적들 소굴을 찾아가서 그 우두머리를 만나 달래었습니다. 1000명이 1000냥을 빼앗아 와서 나누면 한 사람 앞에 얼마씩 돌아가오? 한 사람당 한 냥이죠. 모두 아내가 있어? 없소. 당신은 논밭이 있어? 도적들은 어이없어 하며 웃었습니다. 땅이 있고 처자식이 있는 놈이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적이 된단 말이오? 정말 그렇다면 왜 아내를 얻고 집을 짓고 소를 사서 논밭을 갈고 지내려 하지 않소? 그럼 도적놈 소리도 안 듣고 살 수 있을 것이고 집에는 부부가 누리는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돌아다녀도 잡힐 걱정이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아니 왜 바라지 않겠소? 다만 돈이 없어 못할 뿐이요. 허생은 웃으면서 말하였습니다. 도둑질하면서 어찌 돈 걱정을 할까?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충분한 돈을 마련해 주겠어. 내일 바닷가에 나와보시고 보시오. 붉은 깃발을 단 것이 모두 돈을 실은 배인이 마음대로 가져가시구려. 허생이 도적들과 약속하고 내려가자 그들은 모두 허생을 미친놈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이튿날 도적들이 바닷가에 나가보니 허생이 정말로 30만 냥을 배에 싣고 왔습니다. 모두들 크게 놀라 허생 앞에 줄지어 절을 하였습니다. 10배로 다 줬구나 그거를. 10배로 다 줬구나. 오직 선비님의 명령을 따르겠소이다. 자, 너희들이 가져갈 수 있을 만큼 힘껏 짊어지고 가거라. 이에 도적들이 다투어 돈을 챙겼으나 한 사람이 100냥 이상을 짊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왜? 무거워서요? 너무 옛날에는 돈이 종이가 아니고 이렇게 동그란 엽전이라 그래가지고 되게 무거웠었어. 힘껏 져도 100냥도 못 지면서 무슨 도적질을 하겠느냐. 이제 너희들이 선량한 백성으로 돌아가고자 해도 이름이 도적의 장부에 올랐으니 갈 곳이 없을 것이다.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니 한 사람당 100냥씩 가지고 가서 여자 1명, 소 1필씩을 거느리고 오너라. 허생의 말에 도적들은 모두 좋아하며 흩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허생은 몸소 2000명이 1년간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자 도적들은 빠짐없이 여자 1명과 소 1필을 구하여 허생이 있는 곳으로. 어떻게 또 벌었나? 돈이 또 어떻게 또 벌었나? 누구? 허생. 그러고 남았던 거지. 허생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앞게 많이 적게 갈고. 허생은 이 모두를 배에 싣고 일전의 빈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허생이 도적을 몽땅 쓸어가자 나라 안에 시끄러운 일이 없게 되었죠. 섬으로 들어간 무리들은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대나무를 엮어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땅이 기름진 덕분에 모든 곡식이 잘 자라 추수 때가 되자 한 줄기에 9 이삭이 달릴 만큼 풍년이 들었습니다. 허생은 3년 동안의 양식을 섬에다 비축해두고 나머지는 모두 배에 싣고 장기로 가져가서 팔았습니다. 장기에는 30만이 넘는 가구가 살았는데 장기가 어디라 그랬지 아까? 나가사키. 일본의 나가사키. 그때 한참 흉년이 들어서 가져간 곡식을 팔아 100만 냥을 얻게 되었습니다. 섬으로 돌아온 허생은 탄식하며 말하였습니다. 이제야 나의 조그만 시험이 끝났구나. 그리고는 섬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말하였습니다. 만냥이 100만 냥이 된 거예요? 100만냥보다 더 되겠지. 내가 처음에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왔을 때에는 먼저 부유하게 만든 후에 따로 글자를 만들고 사랑하는 법을 새로 제정하려 했다. 그런데 땅이 좁고 덕이 부족하니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련다.
다만 아이들을 낳거든 오른손에 숟가락을 쥐고 하루라도 먼저 난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복해 하여라. 허생은 타고 나갈 배만 빼고 다른 배들은 모두 불살랐습니다. 가지 않으면 오는 이도 없으렸다. 곡식을 팔아 번 돈 100만 냥 중에 50만 냥을 바다 가운데 던지면서 말하였습니다. 바다가 마르면 주워갈 사람이 있겠지. 100만 냥은 우리나라에도 다 쓸 곳이 없거늘 하물며 이런 작은 섬에 필요가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그를 아는 자들을 골라 함께 베어 태웠습니다. 이 섬에 화근은 없애야지. 화근이 뭐예요? 화근, 화의 근원, 화의 뿌리. 그러니까 그를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화를 불러온단 말이야. 아, 글? 책. 섬을 떠나온 허생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남은 50만 냥으로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이 허생은 왜 그를 아는 사람을 이 화근이라고 그랬을까? 몰라요. 왜 그랬을까? 그때 당시 조선시대에 글 아는 사람들이 이 글 가지고 장난쳐서 뭐 글 모르는 사람들 무시하고 막 등쳐먹고 많이 그랬었거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 아빠 자. 먹는 게 뭐예요? 새벽 1시인데 저녁 10시 분위기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 머리 아파서 돌아갔어요. 잘했어? 머리 너무 아파요. 빨리 자.